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끝판토론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진행하던 끝판토론. 오늘 대한민국을 뒤집는 사건들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오늘은 특별히 6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접속 1000명 정도 구독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의 상황을 예측해보고 우리가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검과 관련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듯이 단 1초의 거리낌도 없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재의결 요구를 하고 국회에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민심에 반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앞으로 본인의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민의힘에는 어떤 또 파급이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정치학 박사를 모시고 특검과 관련된 상황 점검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끝판토론에서 특검 후폭풍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전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종대 전 의원,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9시에 전격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대통령실은 딱 30분 만에 바로 재의결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두환의 87년 4.13 호원 조치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항쟁을 촉발시킨 가장 결정적 계기는 그 4월 13일 호원 조치,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 이게 전국적인 민주항쟁을 촉발시켜서 마침내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에 비견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전체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구나. 이제 아주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 판이 곧 바뀐다. 사실 4.13 호원 조치와 호원 조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그때 정치의 판이 전혀 다른 판이었거든요. 그 호원 조치가 있고 나서 당시는 한겨레 신문이 없을 때죠. 이튿날 동아일보 일면부터 전면이 개헌론이 즉각 재개하라 했어요. 이걸로 그냥 모든 신문 편집이 다 끝나버렸어요. 특검에 대해서 제2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사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완전한 특검연대의 탄생이다. 이제는 시민사회, 야사당,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새로 앞으로 이제 창당하게 되는 이준석 신당,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을 빼놓고는 전체가 특검에 이제는 동참할 판이 바뀌는 정치. 이게 오늘 나와버렸어요. 자, 우리 기억을 잘 못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4.13 호원 조치가 어떤 내용, 이제 6.29 선언 이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4.13 호원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12.12 군사반란이 1979년에 일어나고 이듬해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99.9%의 득표율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선제예요, 간선제. 그러다가 이제 87년이 되니까 노태우를 후보로 내세웠는데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피해갈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내 손으로 뽑겠다. 직선제 개헌을 하니까 내각제를 꺼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권력 분점 체계로 해서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헌 논쟁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냐 내각제냐 이래가지고 들끓는데 돌연 4월 13일 날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기존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간선제를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체육관에서 뽑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 자, 이 조치가
전민중적 항쟁을 불러일으킨 게 그게 이제 87년 6월에 그 6월 항쟁이 된 거죠. 자, 87년 6월 항쟁을 이제 촉발시켰던 4.13 호원 조치는 결국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그 요구를 전두환이 거부하고 오히려 헌법대로 간선제로 계속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6.29를 촉발하는 이제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거고요. 자, 김준호 교수,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정광석가처럼 거부권을 의결한 것은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 이 정도 빨리 하겠느냐, 15일 내에 하면 되는데 8일 만에 이제 8일이 됐고 실제로는 송부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도상훈련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속도전인 거죠. 네. 조상을. 도상훈련 된 거죠. 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다 모여가지고 받을 수 없다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들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결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린 무조건 이거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저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결연하게 북한처럼이죠. 김건희 씨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부에 정확한 응집력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양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싸우겠다. 왜냐하면 70%의 국민이 특검을 받아라. 그다음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면 국민의 요구의 70%면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안이 거의 사안이 없습니다. 아주 진짜 특수한 사안인데 이 사안도 못 받겠다면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민심을 뭐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 민심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 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집권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특검법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수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야당이 주도해서 총선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야사당 모여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라고 해왔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대통령이 직접 했던 이야기 지켜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했는데요. 직접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떳떳하면 수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저 당시에 3년 지났으니까 2021년 12월 29일이었는데요. 저 당시에 이제 특검은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 당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습니까? 하여튼 야당에서 그렇죠. 욕을 했고 그걸 민주당이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결국 이제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도 받아들였죠. 좋다 특검하자라고 하는 이제 공방이 오갈 때 직접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말한 대통령이 지금 와서 왜 딴소리 하느냐,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검증해야 할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있고 김건희는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이죠, 정의당에. 네, 그 뒷줄에 보이대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사당이 아니라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원내 사당은 하나가 돼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강력한 규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새로운 선택,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가 생기든 다 합류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야권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특검연대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판이 바뀌는 건 특검연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입니다. 이것이 2차 이제 여진이 되겠죠. 본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깔아뭉개고 막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가 벌써 공개적인 반론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러냐.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 공정이 무너졌다. 아예 야당하고 똑같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은 국민의힘도 무사하지 못해요. 여기도 앞으로 이 단일한 대우로 유지되는가도 저는 의문이지만은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미세균열이 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총선에 공천하고 같이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의 판이 바뀌고 있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고 심지어 이 효과는 선거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네. 네. 자,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병리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야사당이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좀 추론만 하고요. 김종욱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야당을 비롯한 여러 이제 시민단체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 성명도 내고 김종 박사도 사실 또 그렇게 반박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어떤 저희-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퇴진과 혁신이라는 어떤 저희 이제 정치 신인들 모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방식들로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고자 하는 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은 싸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김종대 의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는 단일한 연대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이미 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 연대가 단지 특검을 관철시키는 문제로 끝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제 선거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축은 4월 선거라고 하는 선거법 연대로, 그러니까 선거법의 연대를 통해서 소위 반윤연대의 큰 흐름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퇴진연대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현행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를 객관적인 선거의 틀로서만 응징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 연대를 뛰어넘어서 퇴진 연대로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의 여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장. 그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근거한 넓은 연대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을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맡기면 이 숫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모이셔라. 또 외부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회와 외부가 같이 연대를 해서 큰 퇴진연대 흐름을 만들어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탄핵 상태로 만들자. 그러니까 탄핵하자마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상의 탄핵 상태로 가기 위한 특검 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이제 특검 연대와 탄핵 연대. 탄핵 연대는 거리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정부와 정권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좀 실천적 과제를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제 특검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재의결 국면이 올 것이니까 이때 야당이 어떻게 단결해서 재의결을 가결시키도록 할 것이냐라는 이제 접근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접속해 주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들이 1600분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신은숙 님께서는 국무총리 그래도 믿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실망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염댕이 님께서는 영상 계속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마다 님은 정말로 푸틴 뺨치는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올려주시는 이런 내용들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고 토론에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토론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오늘 알고 보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은 뭐 정치적 중립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000번쯤 양보하고 나눠놓더라도 거대한 비리 범법 사실이 드러난 대장동 특검도 왜 대통령이 거부를 하느냐. 박영수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50억 클럽 지금 수사에 될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김종욱 교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특검 수사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별건 수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대장동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문제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소위 불법 대출한 돈이 나중에 대장동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불법 대출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관계의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등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장동 문제가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부산저축은행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부산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면 누구를 건질 수밖에 없느냐? 박영수 특검이겠죠. 그럼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그럼 누구랑 또 연결될 거냐?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본인들이 과거에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를 할 때 별건 수사를 했던 본인들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특검에 맡기게 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방식처럼 자신의 적나라한 치부나 위법 탈법 사항 자체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저는 그건 막연한 예를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실체적인 두려움인 거죠. 본인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밖에 달리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거부했다는 건 대장동도 죄를 졌으니까 거부한 거고 김건희도 죄를 졌으니까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어떤 게 죄를 안 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죄를 안 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거부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자, 이번에 대장동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법무부에서 나왔어요.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무부에서 뭐 그거 뭐 저기 이미 다 저기 수사라는 재판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 걸 이중 처벌 우려가 있다든지 뭐 또 중립성 훼손한다든지 이래 법무부에서 그 뭐 상세하게 제법 나왔는데 그 법무부는 왜 법무부가 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무부가 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도무지 난 지금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는데 이게 저기 뭐야 작년에 박영수 특검 구속할 때 얼마나 민기적거렸어요. 그놈의 50억이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에? 그 저기 누구야 그거? 곽상도. 곽상도 아들 그 1심에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여론이 얼마나 검찰을 성토했습니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오죽하면은 1심의 판사까지 좀 제대로 공소제기 좀 해라. 이래가지고 검사가 미적미적 되니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판사가 얘기하잖아, 판사가. 그러니까 그때 저기 뭐냐 이런 어떤 꼬락서니를 보면은 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아주 저기 또 물타기 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양상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필사적이에요. 이제는 어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권력, 쓸 수 있는 어떤 그 정보 수사 다 동원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심지어 저기 총선 전략까지도 지금 저기 마비될 판이에요. 이 특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에 불리하고 점점 더 국민의힘도 동요될 수가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방탄 막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기 4월 가까워질수록 저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농성장 같이 변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말 잘 듣는 이제 권력기관들 불러들여 밤낮 대책회의나 하면서 선거하고 민생을 챙겨야 될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용산 내에서 점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성장 같이 돼버릴 거라니까 거기가.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강서구 총장 선거 아시잖아요. 네. 그때 어떤 후보를 냈습니까? 재판 나온 지 유죄 판결 한 3개월 만에 사면시켜가지고 나온 다음에 후보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를 막기 위해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 자체에서는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승전결의 프레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내놓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죠. 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인요한이라는 방패 막 내보내서 또 물타서 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씨예요. 이 문제가 이런 사단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70%를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뭘 얘기하든 국민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강서 그 청장 선거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신호였고 그 뒤에 진짜 참사는 부산 엑스포였어요. 그렇죠. 그때도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두 번 그게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국민 사과한 유일한 건은 부산 엑스포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망상의 세계를 잘 보면은 어떤 물속의 공기방울처럼 있는 세상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자기 확신이 신념으로 바뀌고 그게 주술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한동훈 할애비가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말이요. 그런데 이거는 저기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대통령의 저 망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저걸 빼낼 거냐. 이 걱정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어? 그 가서 직원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김종대 의원 말씀 들으면서 망상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평소에 김종대 의원께서 자주 쓰는 말이 반정치인데 제가 이제 정치판에서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인들도 보고 또 정권에 대한 평가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한 이런 정치적 행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하면 그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가족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혀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집권 여당 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것이냐.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과로 간다든지 총선 이후에 특검 통과를 한다는 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없어요? 거부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풀 의사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또는 생각 또는 의지가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누구도 털끝 하나도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김종대 네. 의원은 망상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집권 여당 쪽 인사를 제가 만나보고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덕목은 그건 정치적 훈련을 한 사람들 예. 또 정치적 관점과 정치의 문화를 알 때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고 투쟁으로 저기 뭐랄까 어떤 전복시켜서 때려 엎어서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어떤 덕목을 갖다가 요구한다 그러지만 일단은 본인이 강한 현실 부정을 합니다. 내가 왜 불려나가고 김건희가 왜 불려나가야 되고 우리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강한 자기 부정이 들어가요. 강한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 대안을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버럭 그 화를 내고 지난 1년간 보십시오. 모든 국정에서 대통령의 경로 이게 나오면은 정책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경로, 대노 이런 거 얼마나 우리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분노의 정치이자 강한 자기 방어 심리고 또 그런 자기 방어에 어떤 그 민감하다 보니까 품을 내주고 어떤 이질적인 걸 갖다가 수용하거나 개방성을 가질 수가 없는 사고예요. 이거는 반드시 부러져야 되는 사고인데 그걸 당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모른다니까. 이걸 척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데 찍어 먹어도 몰라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고됐던 이제 특검 국면에서 여권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이 내용을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또 하고 그래서 뭔가를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러 시도 중에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직접 이 내용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전달하더라도 대통령 안 받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 대통령에게 진언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여권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종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러면 총선 보나마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는 대통령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자, 총선 치를만 하다. 국민들이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야당의 공작과 기획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을 추진했다라고 믿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상황을 다 알죠. 왜냐하면 특히
유권자를 만나면 압니다. 그 의원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사안이 터지면 현장 가면 싸웁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가면 물어볼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아니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럼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아오면 본인이 느끼겠죠. 선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당에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는 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전체 집단이 살지 않으면 개별 국회의원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폭망을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공천권을 목에 걸어도 국회의원이 못 되는 상황이라면 내부에 균열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균열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이유가 뭐냐면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매우 데이터를 중시한 정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매우 자주 돌렸고요. 그 여론 데이터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로 어떤 출구책들을 찾았던 정부가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느냐? 십상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윤회 문건. 예, 그때부터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든지 내부의 잡음들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그 일이 계속 구조적으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유롭게 흐르게 되면 자유롭게 흐른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내버려 뒀겠습니까? 계속 막았겠죠. 그럼 내부는 전혀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올라오면 묵혀두거나 아니면 그런 조사를 갖다가 막았겠죠. 저는 그게 누적적으로 벌어진 거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의 말대로 했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이 순탄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민주적 과정을 밟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속여야 될, 둘 다 숨겨야 될 중대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특검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겠죠. 저는 그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바로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태는 이 판을 키운 거는 대통령 본인이에요. 이게 새로운 판을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업자득이란 말을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논의를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과 반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당장 이제 여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쪽에 당원이 3만 명이 넘는다. 네. 4만 명이 곧 달성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허나 의원, 전 의원이죠. 탈당을 했으니까 허나 전 의원은 한 10명 정도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힘 쪽에서 이탈해서 개혁신당 쪽으로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약간의 파열음들이 결국 개혁신당 쪽으로 가고 특검 정국과 맞물려서 뭔가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6년에 박근혜 탄핵을 할 때 민주당이나 그때 국민의당에서 열화와 같은 광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안을 못 내고 있었다고. 그때 그 특검안 제출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새누리당에서 몇 명이 넘어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이거 계산하느라고 한 달 이상 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그러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대표는 회의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면 부결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늦춰왔다고. 근데 그 두 분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넘어왔어요. 자그마치 60명.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결과라.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도 대세와 여론이라는 게 있으면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새누리당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야당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5당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기 새누리당 빼고 나머지 4당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나온 당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바른 뭐 정당인가? 네, 바른당. 바른당.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회의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보다 더 잘 싸워. 난 못 싸울 줄 알고 체면치레나 해서 사진이나 찍으러 나오겠지 이랬거든. 아니더라고. 아니더라니까 전혀. 쌓였겠죠. 그러니까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뭐 저기 이준석 신당으로 몇 명이 가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4월 전국에서 표결이 들어가면 200표 찬성도 가능한 의제예요 이게. 그 저기 3, 4월에 이게 표결이 네. 들어가면 거기에다 4월에는 최수근 상병 특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때가 4월 중순에서 5월 말 사이에 상정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최수근 상병도 국민의 70%가 찬성해. 네. 김건희 특검하고 여론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요. 200표도 가능합니다. 200표도. 현행 체제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추동하는 힘은 뭐냐 하면은 그 신호를 국민의힘에 우리가 주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강한 확신과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야당 많이 지리멸렬했고 맨날 얻어터지기만 했고 의제 선점당해서 그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하게 자기의 어떤 믿음의 체계를 견고하게 보여줘야지 그때 우상호 박지원 그 원내대표들 하듯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러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그 저기 뭐냐 이제는 어떤 그 연합의 정치로 가라. 그러니까 어느 한 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연합주의자들이 저는 연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어떤 그 소수당이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박근혜 탄핵 때 맨 앞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정의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줄을 구성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맨 나중에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광장의 앞줄에 서겠다. 이런 어떤 그 결기들이 야권 내로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자체가 역사가 되고 정치가 돼.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저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내부 균열에 의해서 밖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김 박사님께도 지금 보수 진영의 분열은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제 총선 전에 교섭단체 20석 이상의 의석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숫자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70%의 어떤 특검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70%는 뭘 얘기하느냐? 30%의 민주당 지지층, 그 다음에 30%의 중도층, 10%의 보수층이에요. 제가 볼 때 이미 유권자 지형에서는 보수층의 분열은 시작된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10%의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아예 쪽팔려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수가 특검법을 안 받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이건 이후에 말씀하신 최수근 상병 문제까지 가겠죠. 그러면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쪽팔린 일만 계속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수층의 30% 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 균열의 지점들을 윤석 신당이 어떻게 잘 받아낼 것인가. 말한 것처럼 10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1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준석 신당에서 허은하 의원처럼 소위 자기의 의원직이라는 것을 걸면서도 소위 지금 상황에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의원들 대여섯 명이라도 만약에 탈당을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왜? 5명, 6명이 시작을 하면 20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제3지대 정당이 그냥 광야에서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섭단체 구성을 해서 앞으로 특검법이든 모든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로 참여해서 저희 정치 과정의 핵심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10%의 보수층을 믿고 이준석 신당이 그런 1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제3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여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제 매번 최종병기 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믿고 결행을 맞아요. 했을 때 대중들은 신뢰를 주는 거죠. 음. 계산하는 사람한테 누가 신뢰를 주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안 싸우는데 누가 그때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든 아니면 야권 연대이든 특검 연대이든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든 좀 그런 계산하지 않는 어떤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곳, 전 그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곳이 상당히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서 가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의석으로 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당원 모집을 한 지 5일 만에 지금 32,000명의 당원이 모였고, 서울 경기에도 8,000명, 9,000명,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고, 대구에도 6,000명 이상이 모였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생각보다 이준석 신당의 바람이 거쳤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상황들이 이준석 신당 쪽으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준석 신당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른 각도로 질문 하나 드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높은 이제 요구가 실제로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특검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논조가 가는 걸 보면, 특검법이 안 돼, 이거 자체가 아예 위법이야, 아니면 이것이 아예 정치적인 무슨 그 기획의 산물이다라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거부나 비판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도 일정하게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무시하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향과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특검은 악법이라고는 해요. 악법이라고 전제하지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 의식은 특검은 악법이기는 한데 대통령실이 그 악법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김건희라는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은 보수 언론이 제공했던 겁니다. 예컨대 사과로 보내버려라. 총선은 그다음에 특검하라. 총선은 특검해라. 위리한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하나도 안 들었어.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이 독선이란 건 뭐냐면은 일정 정도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언론사에서 보는 어떤 그 코치도 무슨 개소리야 하는 취급이에요.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선 참 싸우기 좋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논조는 이 특검을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법이라고 흔들어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 어떤 이걸 갖다가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많은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다 윤 대통령이 무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논조를 써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진보 언론보다 보수 언론이 윤 대통령을 더 아프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보약마저도 그냥 그 약사발을 엎어버렸는데, 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참 그 조중동이 지금 위기고, 어떤 면에서 그 중에 일부는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박근혜 탄핵을 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언론들이 어딥니까? 사실은 JTBC, TV조선 이런 데 아닙니까? 지금 보수 언론조차 지금 현재 특검과 관련된 것은 악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결책이 나오도록 바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재해석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숫자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34,000명 정도가 당원으로 가입했고, 대구 경북에서 한 6,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3,500명, 부산은 한 4,100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걸로 제가 정정을 좀 하면서요. 이제 이어서 민주당 쪽 문제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 국민에서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거부권 행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할 것이고, 대국민적
호소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국회 내에서 재의결과 관련된 전략 전술을 수립할 것이냐. 사실상 공원 민주당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재의결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관성상 저는 또 다시 국회 내에서의 싸움들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역풍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대로 가면 그나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그것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득권의 배가 지금은 그냥 살랑살랑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탁 틀었을 때 이 배가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소위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 중에 하나였었고 끝까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유리할 거고 선거를 통해서 대선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그러니까 했던 탄핵 없이 이길 수 있다고 대선을 생각했던 가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대중들을 선동해서 나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윤연대의 큰 연대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 정당들, 특히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면 그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뒷받침하는 의미로서의 정당의 의미를 가져야지. 예를 들면 자기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수당의 결정사항들에 조금이라도 딴지를 거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엄청난 균열이 발생하실 것이고 그 균열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대중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동일하게 예를 들면 기득권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는데 원내에서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왜냐하면 이 분노는 원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노는 도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처에 있는 분노들을 모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광장이잖아요. 누가 무슨 광장 가서 돌 던지합니까? 화염병 던지자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요구들을 시민들과 함께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저 그것도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재의결 국면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의결 국면에서.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안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특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데서 일단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그 중간 정도 완충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이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전 그런 면에서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의결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노력이든 해본다. 이런 정도 의미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예요. 사실 언제 이게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비명이다, 친명이다, 수박이다, 개딸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열적 소지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좀 다소 봉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이런 대적 투쟁에서 적전 분열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재명 대표가 병상 메시지라도 의원들이 단결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헤쳐나가자고 하는 메시지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대로 제 야당과 시민단체와 모든 어떤 그 이 특검의 어떤 구성원들의 참여단체들을 다 만나겠다 내가. 그러면서 경청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조금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바로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존중한다는 표시를 해줘요. 존중한다. 그러면서 뭐 제1당이 되냐, 과반술 달성하냐 이런 말은 좀 뒤로 빼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 연대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2016년 박근혜 그 탄핵 광장에 그래도 제일 빨리 나온 그 정치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친화성이 있어요. 나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다른 후보들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내가 이재명 그 지금 대표한테 보고 있는 어떤 저 품격은 바로 덜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냐 이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조합이 맞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야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함께 가자. 자, 민주당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도 있고, 역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특검 거부권 국면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입니까? 오늘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택했습니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더 잘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부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탄핵을 사유한 겁니다. 자, 강덕구 의원은 이제 안양 만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고, 양평 게이트 문제,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민주당 17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지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을 확산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있는지 없는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 분 말씀은 이렇든 저렇든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부적으로 힘들다면 다른 야당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존중하면서 특검 연대로,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퇴진 연대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제1야당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더 지금 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 앞으로 한 몇 주간 광장이 어떻게 구성되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1년 6개월간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광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광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한 3차 집회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집회쯤인가 이때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특이점, 싱귤레럴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때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비약적 성장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한 1,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폭주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을 크게 화나게 하는 어떤 특이점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불과 몇 주 아니다. 그럴 때 광장의 구성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드디어 정치와 대등해지는, 이제 국회와 대등해지는 존재로 성장하는 단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지식인들이라든가 좀 명망성 있는 사람들의 광장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문화예술가, 작가, 또 언론인, 여러 어떤 우리 사회 계층들이 일단은 광장으로 좀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모임도 하고 좀 이런 어떤 자발성들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은 크게 국민들이 각성하고 당장 광장으로 나오지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어떤 우리 사회 어떤 엘리트 또는 어떤 지식인들부터 먼저 행동을 하고 이제 국민들께 호소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다양해지면 별하별 기상천외한 퍼포먼스 메시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알아서 움직이는, 알아서 그걸 일단 디딤돌을 놔야 되겠죠. 자, 내일 이제 주말에 집회가 열립니다. 김종 박사 자주 나가셨는데, 네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혹시 거리의 집회나 이런 데서 시민들의 참여나 동참이 훨씬 더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축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촛불 집회가 전체적인 대중의 분노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피로감이죠. 2016년 촛불 집회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탄핵을 시키고 정치권을 재편을 해놨더니 이게 6년, 7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기존의 2016년과는 다른 양상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포인트가 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무도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고요. 1월 한 20일 경일 겁니다. 그 고발 사주 문제가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죠. 이건 공수처가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뭐 검사가 5년 구형하면 판사가 아무리 뭐 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 사주는 김건희 씨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그 고발을 사주를 했다는 건데,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괜히 개인적으로 사주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에 검찰총장일 거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다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문제가 이제 2월 설 때까지 끌고 가겠죠. 전 그러면 굉장히 분노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그냥 쌍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말씀하신 2월 말쯤에 저는 재의결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재반윤연대가 합의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저는 뭐 설 정국을 기화로 해서 저는 대단히, 그러니까 국회는 반윤연대 또 선거연대 아니면 특검연대라고 하는 거대한 예를 들면 야당연대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연대가 국민의 분노랑 결합하면서 대단히 뜨거운 광장의 열기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목표가 명확해지니까요. 재의결할 수 있잖아요. 재의결하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 그럼 재의결이 돼요. 그러면 김건희 씨 수사하는 거겠죠. 그럼 김건희 씨 수사해서 수사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 4월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심판 선거가 아니고요. 사실상의 소위 탈핵 상태를 만드는 선거가 되거든요.